입니다. 예, 이덕훈 행장님. 네. 작년에 미국에서 그 미국 수출입은행을 폐쇄하자 이런 주장이 강하게 나와서 실제 상당한 논란이 됐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하원에서 2015년 6월까지 잠정 그 재인가를 한 형태로 결론이 났어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입은행에 대해서 기한을 두고서 이런 재인가하는 법적 장치가 있거든요. 당시에 미국 수출입은행의 그 논란이 왜 있었는지 아십니까? 대기업에 대한 불균형한 혜택과 수출 지원을 대가로 한 은행 직원의 뇌물수수 혐의 때문이었어요. 네. 지금 우리 수출입은행하고 똑같은 문제가 미국에서 발생했던 겁니다. 그런데 앞서 지금 박영선 의원님께서도 그 질의하면서 지적을 하셨지만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저는 좀 어이가 없어요. 지금 모뉴엘 건도 그렇고 또 그 해외법인 건도 그렇고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감사원에서 지적까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제대로 된 그 재발 방지 조치나 사후 대책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얘기나 제대로 된 보고가 없어요. 지금 아니 모뉴엘 관련해서 뭐 잠깐 그 저 하단에 언급 정도만 돼 있을 뿐이지 이게 과연 그 지금 외부에서 보기에 수출입은행에 대해서 지금 그 우려하는 여러 가지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저 오늘 이 질의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 업무 보고서 다시 작성해서 2월 중에 그 의원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모뉴엘 문제, 그다음에 감사원 그 결과 보고서 나왔던 그 해외 법인의 그 저 법을 위반한 그런 어떤 종합금융으로서의 그 역할을 했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경과와 경위와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2월 중에 다시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업무 보고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저는 지금 수출입은행에 대해서 이번 19대 국회에서 이 지속적으로 여신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게 경기 민감업종 관련된 여신이 많기 때문에 네. 여신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요주의 이하 여신은 줄었는데 오히려 고정 이하 여신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실태 알고 계십니까? 네. 요주 이하 여신이 잠재 부실이라면 고정 이하 여신은 이건 부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14년 말 기준으로 고정 이하 여신이 1년 만에 얼마나 늘었는지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7,362억이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2%인데요. 같은 기간에 시중은행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1.38%입니다. 네. 시중은행보다 훨씬 더 지금 높은 수치예요.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에 수은행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적이 없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예. 우선 첫째는 저희가 지금 뭐 고정 이하 여신에 대한 그 비율이 높은 거는 사실이고요. 그 부분은 지금 이 세계 지금 이 중소조선사가 지금 거기에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남 기업하고 그 4개 기업들이 지금 이 고정 이하 여신 비율 쪽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 자율 협약에 의해서 지금 저걸 갖다 고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구조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경기 민감 업종 비중이 높다 이거 아닙니까? 경기 그보다 철강, 건설, 조선, 해운 이런 데 대한 여신 비중이 높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네. 지금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는 기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아니 그런데 지금 업무 보고를 보면은 여신을 얼마 집행했다 혹은 하겠다 이런 성과 위주 그 보고와 평가만 있지 건전성을 어떻게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이 빠져 있어요. 건전성에 대한 것도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그리고 지금 BIS 비율 보니까는 지금 10.55%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중은행의 BIS 비율이 지금 15.63%인데 수은이 시중은행보다도 훨씬 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정부가 계속해서 자본금을 늘려놓으면 위험 가중 자산이 뭐 동시에 늘어나가지고 BIS 비율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2011년 이후에 수은에 출자한 현금이나 현물이 2조 4천억 원이 넘는데 건전성 악화되면 정부가 또 어떻게 해주겠지? 건전성 악화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신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건전성 악화죠. 정책금융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걸 갖다가 정책금융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지금 수출입은행의 이 저 부실채권 커버리지 비율도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115.8%인데 물론 이게 이제 IFRS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IFRS가 2013년부터 적용이 됐는데 2013년과 14년을 비교해봐도 90%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신이 지금 장기 여신도 많고 네. 또 리스크가 큰 업종에도 몰려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실 흡수 능력이 언제 어느 업군과 비교해서도 충분히 확보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부족하고 총체적으로 이게 이 재무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위기적인 요인이 있는데 네. 지금 수은의 진단이나 대책은 너무 안일하다는 겁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지금 박 의원님께서 이 혼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BIS 비율은 고정이하 비율하고 연결할 수가 없고요. 그거는 여신이 나가는 겁니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몰라서 하는 얘기가 네, 아니고요. 네. 전반적으로 좀 수은의 그런 네. 재무적인 상태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여신 관리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철저한 관리를 하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태까지의 유례 없이 리스크 관리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 리스크, 마켓 리스크,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리스크까지 전부 다 하고 있고요. 내부 통제 기능도 지금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른 지금 전산도 지금 사실 그런 걸 추진할 때 필요한 것이 다 전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산도 지금 다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전문 인력도 지금 양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 지금 시간이 아마, 없으니까요. 네, 그 여신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원래 갖고 전반적으로 있는, 상황이 이런데 네. 지금 오늘 국회에 제출한 업무 현황 자료도 그렇고 지금 우리 행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별로 위기의식을 못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있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그 일련의 신뢰의 위기가 있습니다. 모니얼 사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또 그 해외 법인 감사원 지적사항도 그렇고 네. 이 문제를 포함하고 또 지금 이 건전성 문제 네. 이걸 포함해서 네. 상세한 좀 대책이 포함된 그런 업무 보고 자료를 다시 한번 작성해서 국회 보고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업무보고 기관 중에 한국투자공사가 지금 17일까지 업무보고를 하기로 돼 있다가 이게 이제 연휴기간 중에 바뀌었는데요. 뭐 이유야 다 아시다시피 안홍철 사장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그 간사 합의로 전반기에 기재부의 공식적인 입장도 표명이 됐고 또 그동안에 수차례 상임위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 투자공사가 우리 외화자산을 다루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감독의 공백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대상도 아니고 국회 상임위에서 적절한 이 업무에 대한 점검과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제가 지금 의원님들한테 배포해드린 그 기사를 보면 최근에 그 안홍철 사장이 내부의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 투자공사의 고유 자산을 굉장히 위험한 손실 위험성이 높은 이 부동산 펀드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실제 이게 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고유 목적에도 맞지 않는 그런 투자공사 업무 변질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이 이렇게 그 국회 감독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이 업무를 변질시켜가면서까지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분명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한테도 몇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렇다면 저는 여야 간사가 다시 한번 그 합의를 통해서 안홍철 사장의 거취에 대해서 이 기재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든지 그것도 아니라면은 저는 이렇게 관리 감독 안 되는 공공기관은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투자공사 폐지에 관한 그런 논의를 기재부에서 시작을 하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이렇게 방치해 놓고서 계속 상임위를 운영하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여야 간사께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실 것을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총재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전부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반대로 기준금리 결정을 제외하고 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얘기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지금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까 뭐 진퇴양난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지금 기준금리 관련해서는 정부로부터는 어쨌든 추가적인 금리 인하의 압박이, 유무형의 압박이 여전히 좀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지금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통화정책을 결정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통화정책이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정책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양론이 늘 있어 왔고 지금도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정도를 걷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주열 총재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과연 정도를 걸어왔는지 몇 가지 좀 의문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정도는 그 결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중립성 문제인데요. 지금 중립성이 담보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도 문제제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실제로 그 지난해 국감 당시에도 추경환 부총리의 뭐 척하면 척이다 이런 발언을 두고 말이 많았고, 또 앞서 질의에서 우리 박광원 의원님께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하신 발언들 보여드리기도 했지만은, 그 금리 인하를 이렇게 청와대에서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수립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이게 신뢰성 있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점이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중립성이라는 게 한국은행이 그냥 그 입을 꼭 다물고 가만히 있거나 한은은 중립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시기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중립성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중앙은행이 정부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아주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저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 하느니 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금통위 회의 과정에서 가계부채에 관련된 정책 제안이 있었던 것은 그런 점에서 좀 바람직한 그런 내용이었다고 보고요. 또 이 한은의 목적과 또 정책 수단 간의 괴리가 있다면 그런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 통화정책 결정이 기반이 되는 경제 전망이 매년 납득 가능하지 않은 수준으로 오차를 보이는 거는 이건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올해도 지금 15일 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0.5% 내렸죠.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역시 0.5% 내렸습니다. 이 한은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기관인데, 과연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기관인가라고 의심이 들 만큼 계속 오락가락하는 이런 전망치에 대해서는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총재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시겠다 이런 의견을 좀 피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 물가 안정 목표제, 올해 이거 전반적으로 개선 시점이 왔다고 얘기하지만 현재 유명무실한 제도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이게 2013년에 설정된 이후에 단 한 번도 지금 그 목표 달성 범위 내에 들어간 적이 없고,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겸허하게 지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원래 그 물가 안정 목표제는 범위 내에 넣는 것이 운영 방식이 아니다 이런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물가 안정 목표제 다시 설정하는 그런 시점에 왔다고 아까도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총재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첫 번째 통화 정책에 있어서 그 중립성이 좀 믿음지 못하다고 하는 표현은 상황이 그렇게 전개된 데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금통위에서는 정말 그런데 구애받지 않고 경제 상황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오히려 당부를 드리고요. 전망 부분하고 물가 안정 목표제는 상당히 좀 저들로서는 좀 아픈 지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전망의 오차가 물론 저희들이 그야말로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동원 가능한 정보를 입수해서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서 전망을 합니다만 정말 예기치 못한 일이 터진 건 사실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전망이 차이가 큼으로써 저희들 통화정책의 일단 신뢰성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야겠다 다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구체적으로 뭐 이거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전망의 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저희들 부단히 그 상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물가안정목표제도 어차피 이제 금년에 새로 설정해야 되는 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를 다 감안해서 그 물가안정 목표제는 재설정 기간이 왔으니까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간담회든 공청회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 물가안정 목표제를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런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꼭 검토해 주시고요. 네, 그에 대한 저희들 의견 수렴은 곧 할 계획입니다. 네, 조폐공사 관련해서는 질의사항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천원권 그 집회 불량은선이 발견돼서 전수검사를 하셨죠. 33일 동안. 근데 이게 보니까는 퇴직 직원에다가 직원 가족 뭐 이렇게 해서 이 직원이 아닌 사람들이 투입이 됐고, 이 발생된 무슨 임금 비용 이런 거 자료를 받아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였는데 이 둘 다 가급의 국가보안 시설이에요. 근데 여기에 직원도 아니고 뭐 직원의 가족 또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물론 뭐 보안각서 썼다고는 그 해명을 했는데 설사 보안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력이 일시적으로 좀 부족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또 일용 근로자를 쓴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직원의 친척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절차상 과정을 거치고 예비 교육도 시키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을 시킨 겁니다. 아니 근데 특별히 문제는 사장님 없었습니다. 보세요.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분들 나왔습니다. 보안각서 다 썼다고 했지만은 외부로 다 그런 사실이 지금 이미 유출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겁니다. 사실 작업을 하다가 보면은 약간의 흠이라든지 사고 같은 게 날 수 있는 거고, 그걸 저희들이 완벽하게 치유하는 과정에서 추가 인력이 좀 필요했고 정상적으로 쓴 겁니다. 예. 예. 네네. 저희들이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